정말 신기한 일이네. 전혀 몰랐어. 오늘이 끝났군. 앤 카슨의 짧은 이야기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녁 9시 30분을 맞이한 거트루드 스타인에 대한 짧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하루 혹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만 성실히 흘러갔나요? 2시부터 하자, 3시부터 하자, 저녁 먹고 하자. 그러다가 벌써 저녁 9시 30분이 되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게을러도 되는 걸까? 자책하진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그랬거든. 아니면 오늘 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나요? 책상 앞에서, 근무 현장에서, 또는 밀린 집안일을 해치우다가 시계 들여다볼 틈도 없으셨나요? 끼니마저 대충 때우지는 않으셨나요? 이것도 며칠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맞이했던 9시 30분은 어떤 빛깔의 저녁이었나요? 또 다음에 맞이할 9시 30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하루를 멍하니 흘려보내도, 때론 정신없이 지나가게 둬도 결국에는 그 시간을 건너온 나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끝났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유한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최유한입니다. 네, 먼저 최유한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내가 만든 사례에 대하여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보통맛이 있고요. 최근에는 장편소설 백오피스를 출간하셨습니다. 책이 1월에 나왔으니까 벌써 지난 겨울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책 출간하고 다음 책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네. 대단하시죠? 출간하자마자. 네. 소설도 쓰고 소설 아닌 글들도 쓰고 두루 읽고 쓰고 그렇게 하고 있고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소설 아닌 다른 장르도 혹시 출간 계획 있으신가요? 네, 에세이, 네, 산문들을 요즘은 쓸 기회가 좀 많았어서 네, 산문도 쓰고 서평도 한 1년 넘게 서평도 쓰고 있어서 이런저런 글들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모아서 또 출간이 가능하신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출간된 백오피스는 각기 다른 회사에 다니는 세 여성이 공동의 행사,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협업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든 일이 되게끔 하려고 주어진 미션을 충실하게 클리어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미션 수행에 있어서 어떤 반전도 있는데요. 스포일러가 안 되는 선에서 작가님이 먼저 줄거리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을 아주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네, 마음이. 네. 네. 행사라는 거대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협업하고 또 갈등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인물을 중심으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새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행사를 발주하는 태영 기업의 홍지영, 그리고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 아티스틱의 임강희, 또 행사 장소인 호텔에 있는 지배인 강혜원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다 각자 다른 이유로 이 행사를 맡게 됐어요. 그 호텔 지배인 강혜원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를 정말 잘해내고 싶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한테는 가정이 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엄마이고 아내이다 보니까 가정에 좀 소홀해요. 네. 그다음에 홍지영 같은 경우에는 원칙주의자인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힘겹게 세상살이에 막 익숙해지다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선배가 했었던 방식을 전복시키고 그러면서 자신이 행사를 다 떠맡게 되는 캐릭터고요. 네. 마지막으로 임강희는 파이팅이 넘칩니다. 이 행사가 아티스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네. 이렇게 이 셋의 애초의 공통적인 목적은 오직 행사가 잘 되는 거였거든요. 네. 행사는 사실 시작하는 그 순간보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에 대한 소설이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행사를 향해 가는 일이 사실 일하는 것이 그렇듯이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잡음과 혼돈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물별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진짜 정리 정말 잘해 주신 것 같고 그 임강희라는 캐릭터가 또 이렇게 적극적인 캐릭터인데 이름도 그래서 강희. 예, 약간 역시 다 생각이 있으셨군요. 네. 강희. 네, 표지도 작가님께서 들려주신 그 소설 속 내용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표지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민음사에서 시안을 3개를 주셨었어요, 마지막으로. 2개가 남았었는데 네. 이 시안이랑 다른 시안 이렇게 2개였는데요. 이 시안이 사실 책 내용을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표지 시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려진 손 뒤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어떤지 또 백그라운드가 되게 어두운데 거기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지 이런 거를 좀 상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오피스 창문이 보이는 아주 쨍하고 환하고 직관적인 네. 그런 회화 표지였는데요. 네. 저와 편집자님 둘 다 서로 2개의 시안에 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 이 2개가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원래 이 시안이 가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른 느낌이었고 검은색인 것도 사실 조금 마음에 처음엔 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결정을 해야 될지 한번 보자 해서 저랑 편집자님이랑 하루는 이 표지다. 이게 좋아. 그 다음 날은 또 저 표지야. 또 그 다음 날은 또 아니야 이 표지야.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럼 안 되겠다.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집자님이 편집부 투표도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또 하루는 이 표지다. 그 다음 날 끝나지 않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안 되겠다. 우리가 디자이너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편집자님 디자이너님한테 갔어요. 네. 디자이너님이 이 표지가 원탑이다. 본인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이제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편집자님이 갑자기 이거 가로로 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네. 그거를 들고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결국 사장님까지 가서 결과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이게 가로로 놓으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았고 그리고 책이 나왔는데 막상 검정색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네. 회색이 더 가까워서 네. 그래서 저랑 편집자님이랑 정말 손잡고 감격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 표지가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네. 그런 아주 진짜 소중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인상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목도 굉장히 잘 감사합니다. 들어오고 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네, 작가의 말에 보면 퇴사를 생각할 즈음부터 소설을 구상했다고 쓰셨는데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 작품을 쓸 때쯤 작가님께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2011년부터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때 이거를 시작했을 때가 2019년 정도인데 그 가을 즈음에 회사에서 제가 늘 맡았던 가을마다 하는 아주 큰 호텔 행사가 있는데 네. 그 행사를 하러 분주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이제 여기서 재미를 더 이상 못 느낀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때 그래서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호텔을 많이 다니니까 호텔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소설로 써보고 이 소설을 마지막으로 나는 퇴사를 한다. 나름대로 정점을 딱 계획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까운 동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계획형 인간이라 계획을 해야 그 다음에 실행이 가능한데 마침 회사에서 저한테 박사 논문을 하게 보내줘서 2년 동안 코스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한 상태였어요. 그 논문을 진행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였는데 논문을 마무리를 지금 안 지으면 평생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소설을 쓸 것 같은 거예요. 논문을 이제 제쳐둘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딱 6개월만 해보자. 아침 저녁으로 소설 쓰고 주말에 가서 소설 오전에 쓰고 오후에 논문 쓰고 이렇게 해서 논문을 어떻게 마무리를 막 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뭐 논문을 막 마무리를 하고 졸업을 하자마자 소설을 마저 써버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즈음에 보통 맛이 나왔는데 그래서 퇴사를 진짜로 결심을 하고 이 소설을 마무리해서 민음사에 초고 넘기고 동시에 퇴사 후 계획을 세웠어요. 와. 일단은 박사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돈을 벌자. 그리고 독일로 가자. 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은 계획이었던 걸로. 아니 최유한 작가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아니 대단하시네요. 오전에 소설 쓰고 오후에 논문 쓴다는 게 그 모두 전환도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유연성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얘기 끝에 저희 제작진 제보에 따르면 이렇게 장편을 탈관한 다음에 재취업하셨다고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저는 일이겠죠?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논문 분야가 어떤 박사 논문 분야가 제가 어떤? 독일 정치, 사회문화, 뭐 이런 경제 이런 거를 하는 독일 지역학이라는 되게 독특한 굉장히 특수한 전공을 갖고 있어서 저도 취업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강사 선생님들 혹은 박사 후에 취업을 하고 싶은 여러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를 보다가 갑자기 획 뭐가 지나갔는데 그 광고가 제 거 전공으로 자리가 난 건 거예요. 그게 요즘에 인문대학들이 성격을 막 바꾸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문학이랑 다른 것들을 융합하는 그런 협동과정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 독일 사회, 정치, 경제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운이 그냥 너무 좋았어요. 운이 너무 좋았고 코로나가 한참일 때라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사하고 독일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어차피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쪽도 안 될 건데 어차피 취업도 안 될 거니까 일단 경험 삼아서 넣어놔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로 감사하게도 됐어요. 그래서 임용 그 과정하는 중에 독일어로 제 거 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시범 강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면접 때 되게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셔서 저를 잘못 뽑아주셨구나. 어쩌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본인의 그냥 PCR이고 그 제가 듣기로는 그 교수 임용은 진짜 신이 내린 거라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이 내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작가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타이밍이 자신에게 왔을 때 딱 끌어당기는 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방에서 도와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사방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 거의 엔잡러로 나오셔도 됐을 뻔했지만, 그 아까도 새로 책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소설집을 내고 장편 소설도 출간 작업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또 그 임용과 관련된 과정도 있었고 이렇게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흐른 줄 모르게 흘렀어요. 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제가 복이 그래도 있는 건지 네. 사실 주변에서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네.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희 편집자님 보통맛부터 같이 했던 김희경 네. 편집자님이 계셔서 소설집부터 장편 소설까지 정말 거의 완전 한 팀 한 몸이 돼서 저랑 같이 일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또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문학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네. 아무한테나 다 읽혀보고 초고를 친구들이 다 읽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과정도 좀 있었고요.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힘든 점은 네. 제가 열심히 살 때는 사실 잘 모르다가 갑자기 아픈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석증 증세가 좀 와가지고 봄에 네. 한 2주 정도 고생을 좀 하기는 했는데 네. 그때 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예민하게 막 굴었을 때 네. 아플 때는 이기적이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찾아와서 밥 사주고 갔던 친구들 너무 고맙고 이제 괜찮으니 제가 밥을 사주러 다니겠습니다. 2주 저도 이석증 굉장히 심하게 알았는데 저는 너무 아프죠? 네, 생겼다가 없어졌다 5년 정도 그렇게 해서 성격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석증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세상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이것만 없으면 네. 너무 감사하겠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의 이 굉장히 이 악한 기운이 체력이 안 되니까 다 사라지고 이석증 있으셨다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셨겠다. 2주여도 그게 굉장히 힘든 병이거든요. 2, 3주 정도 갔는데 네. 누우면 너무 아프니까 네. 계속 어지럽잖아요. 뱅뱅뱅뱅 도니까. 네. 근데 효과가 있는 게 눕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앉아서 자야 돼요. 저는 앉아서 잤는데 그래서 허리가 나가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전까지는 절대 안 누웠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잘하셨네요. 네. 그렇게 어떻게 막 멀미약 주시더라고요. 네. 그걸로 버티고. 그러셨구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소설 창작 루틴 같은 것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워낙 일을 보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 소설 창작 이게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긴 한데 워라벨이긴 한데 워크라이팅 밸런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는 엔잡러 코너에서만 나오는 질문인데 지금 너무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하셔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또 작품과도 연관이 있을 것도 같고 이 소설 속에서 보면 일을 관두고 본격적으로 첼로를 하려고 하는 그 캐릭터도 있고 해서요. 예전에는 사실 틈틈이 뭔가를 했는데요. 네. 그때는 코로나 전이고 이동이 많아서 비행기라든지 열차 안에서도 글을 쓸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서 뭔가를 네. 몰아서 해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 덩이로 나눠서 네. 보통 활동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죽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하고 그렇죠.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운동을 1시간 많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요. 책을 읽거나 쓰는 시간을 첫 번째 덩어리로 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오전에 집중력이 제일 좋아서 네. 그때는 글을 쓰는 시간으로 쓰고요. 네. 그리고 사회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사회활동하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힘이 남아있으면 작업하고 아니면 요즘은 이석증 생기고 난 후부터는 쉴 수 있으면 쉬기도 하고요. 그런 네. 식으로 하는데 하루 8시간은 꼭 잠을 자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에 작업하고 보통 오후 3, 4시 정도부터는 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동할 때도 네. 원칙을 정해서 2시간 이동을 하면 1시간은 작업하고 1시간 자고 비행기를 장거리 타고 갈 때도 절반은 작업하고 절반은 자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고요. 네. 박윤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사실 박윤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인물을 제가 만든 인물이지만 박윤수처럼 아주 멋지게 회사를 그만두고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박윤수도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 루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는 시를 쓰니까 지금 최유한 작가님의 루틴을 들으니까 제가 그래서 시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 못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설은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보시면 그 캐릭터들이 한 명씩 작가님에게 왔다라고 쓰셨는데 전반적인 소설 구성 방식도 궁금하고 소설 쓰려고 할 때 인물이 먼저 떠오르는지 아니면 서사를 먼저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혼하자 이런 놀라운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백오피스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인물들을 한 꼭지씩 단편으로 다 써봤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때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호텔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물별로 분류해서 갓 신입이 된 호텔 프론트 오피스 지배인 또 중견 백오피스 지배인 이런 식으로 꼭지로 써봤는데요. 그 즈음에 앞에 말씀드린 그 호텔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준비하다가 행사가 일단은 시작이 딱 되면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필요한 때에만 정말 어디선가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백오피스 지배인들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강해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행사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써보기 시작하면서 서사를 만들었고요. 네. 서사 만들 때는 저희 집에 엄청 커다란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제 몸만한 포스트잇. 그런 게 있어요? 네. 3만 원짜리. 그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장을 나눠서 플롯을 막 구상하면서 그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왠지 제가 그 스릴러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약간 범인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는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쓸 거 스릴러인데 그런 식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또 소설의 도입부 부분에 보면 임강희가 태영그룹에 방문을 했다가 건물 벽에 달라붙은 뱀 한 마리를 마주치잖아요. 그리고 이 뱀이 끝부분에 보면 홍지영도 보게 되는데 뱀이 등장을 한다. 이런 아주 첨단의 회사 건물에서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진짜 목격한 적이 혹시 있으신지? 네. 이거를 발견하시다니 진짜 대단하신데 이 뱀한테 제가 많은 걸 집어 넣어놨거든요. 네. 제가 한 8년 정도 회사가 있는 세종시에 살았었거든요. 네. 저희 회사가 2013년 12월에 그러니까 정말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었던 땅 한가운데 건물이 세워졌을 때에 서울에서 이사를 했는데요. 네. 1층에서 쥐가 나오고 벌레가 나오고 이런 일이 되게 잦았어요. 저는 당시에 회사에서 제공해준 앞 건물의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그때가 5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기숙사에서 나오다가 초록색 정말 생초록색 뱀을 봤어요. 걔가 벽에서 붙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마도 벽을 언덕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때 들었던 제 감정이 되게 미안한 거예요. 원래는 자연이 있던 곳에 맞아요. 인간이 침투하듯 들어간 거니까 네, 그렇죠. 그들이 사는 공간에 우리가 침략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미안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경비실에 신고를 하는데 그 아기 뱀이 사실 저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다른 개체일 뿐인데 내가 그걸 무섭다고 감각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설에 썼는데 마지막에 사실 뱀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뱀도 자신의 공간 안에서 뭔가 자유롭게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의 눈에는 사실은 장애물이었을 인간이 만들어둔 어떤 물건을 피해가는 것으로 제 바람을 한번 넣어봤기도 하고요. 이 소설에는 사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외피가 있지만 그 안에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친환경이지 못한 삶을 꾸려가는가에 대한 모순이 레이어처럼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준비한 행사도 사실 친환경 행사로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아이러니를 굉장히 집중해서 드러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친환경 한다면서 이제 또 다른 것을 파괴하고 그런 게 우리 아이러니잖아요. 뭐 에코백 들고 다니자 해서 가방도 사고 에코백도 또 맞아요. 사고 텀블러 쓰세요 하면서 텀블러 계속 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집어넣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 근무에 대한 묘사가 너무 치밀하셔가지고 실제로 진짜 거기서 근무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도 이전 직장에 근무하셨을 때 그 호텔 업계 사람들하고 국제 행사 관련 업무로 협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약간 이런 행사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네, 행사는 호텔이나 기획사들과의 합도 중요하고 네. 어떤 사람을 연사로 섭외하느냐도 중요하고 챙겨야 되는 게 자잘하게 되게 많아서 네. 저도 나중에는 여러 가지 확률을 계산해서 지배인들처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온도로 누가 컴플레인을 걸었다. 그러면 그 후부터는 온도가 잘 맞는지 계속 보러 다니고요, 연회장을. 또 전기 콘센트가 없다고 불만을 받았다. 그러면 전기 콘센트가 다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음악, 음식 이런 것들 또 객실 컨디션 이런 걸 보느라고 저도 보통 행사하면 거의 잠을 못 자고 호텔을 막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행사에 기자님들이 처음에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네. 개막식에. 그랬는데 갑자기 오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자님들이 2분? 1분? 거의 다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인가? 뭐가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초조하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오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가 빛을 못 받았어요.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더 큰 일에 있으면 기자들은 아무래도 옮겨 그쵸? 다니게 네. 되니까요. 사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공통 과제가 숲과 시냇물 구현하기, 호텔 행사장 내부에 이거였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긴 하죠. 호텔 행사장 내부에 숲과 시냇물을 구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간의 이기심이기도 하고 또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릴 때도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정말 이런 마이스 업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니면은 소설 속 결말처럼 돌발 상황들도 일어나고 하는지 늘 생기는 일은 아닌데 행사의 스케일이 크면은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아지고 달라붙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니까 돌발 상황은 사실 잘 안 벌어지기는 하거든요. 네. 마이스 업계에 근데 전설처럼 회자되는 일이 있는데 네. 제가 이 업계에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몇 년 전에 각국 총리, 대통령 이런 수장들이 모인 포럼 개막식에서 벌어진 일이 있어요. 네. 10몇 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수장들이 줄다리기 할 때 쓰는 그 동아줄 같은 줄을 당기면 네. 자경루 상단에 있는 항아리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네. 북소리가 둥둥둥 나고 개막식을 알리는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준비가 됐었는데요. 매우 어려워. 네. 참여하시는 어떻게 분들이 네. 세게 당기면 안 됐거든요. 근데 적당히 당기시라 네. 이렇게 말을 하기로 합을 다 맞춰놨는데 네. 그게 적당히가 전달이 잘 안 돼서 네. 자경루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각국 경호원들이 갑자기 무대로 다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당히가 네. 사람마다 또 달라가지고 각국 경호원들이 올라왔다니 네. 그 장면은 정말 혹시 동영상 남아있나요? 남아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혹시 보실 수 있어요. 땡땡 물포럼 이렇게. 네. 그 작가님 백오피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주 재밌었지만 현재 집필 중이시거나 앞으로 또 쓰고 싶은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청탁이 있든 없든 제 루틴에 맞게 단편 작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아마 에세이 책이 나올 것 같아서 네. 한창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장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학술 전공이 독일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문제 이런 건데 네. 소설에 녹였던 경우가 데뷔작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전공을 살려서 독일 통일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런 소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설이 백오피스보다 오래됐는데요. 네. 2018년부터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플롯이 안 나와서 실패를 계속했어서 이번에는 꼭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최유한 소설가님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환한 불빛은 뭔가요? 백오피스예요. 오피스라면 모를까 백오피스는 낯설었다. 강혜원은 백오피스가 프런트 오피스의 후방 업무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텔의 얼굴인 프런트 오피스 뒤에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호텔의 거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는 곳이라는 거였다. 호텔 예산, 클라이언트, 행사 관리와 진행 준비, 객실 스케줄과 고객 관리 같은 것들이 모두 저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강혜원의 말을 들으며 홍지영은 불빛에 모인 사람들의 그림자가 바쁘게 겹쳐 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구태여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일터뿐일까? 무언가 유지하는 데는 그것을 아끼는 어떤 이들의 마음과 그것을 받쳐줄 희생이 수반된다. 가정의 화목함은 누군가의 배려와 이해와 희생이 후방에서 울타리를 치고 받들어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불투명하게 가로막힌 문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홍지영의 머릿속은 아득해졌다. 과정 없이 결과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모든 과정이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각자가 저마다의 인생에 주어진 길을 걷는 동안 우연히 일어난 스파크가 새로운 과정을 만드는 법이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리뷰해 주셨는데요. 네. 백오피스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결말도 어느 정도 예상하게 하거든요. 과정을 열심히 해도 결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도 이미 과정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네. 우리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글을 쓰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면 너무나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My Favorite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네, 최유한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이 있으실까요? 제가 여름에 독일에 갈 텐데 네. 오페라 나비 부인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 네.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즈라는 곳에서 하는 오페라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무대가 수상에 떠있는 되게 독특한 공간인데 오페라가 해가 질 때쯤 시작해서 별 보면서 끝이 나요. 와, 말만 들어도 아름답네요. 네. 2008년에 제가 토스카를 보러 갔었는데 네. 그때 주인공이 죽는 장면에 호수로 직접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고 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오픈된 무대 또 주변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넓은 무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오페라 나비 부인 아리아를 가장 즐겨 듣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나비 부인이라서 안 보고 싶었어요. 네. 그게 푸치니가 살았을 당시에 아시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오리엔탈리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오페라였을 수가 있어서 안 네. 보고 싶었는데 어느새 티켓을 예매하고 건축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고 있고 코러스를 들으면서 선율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고요. 페스티벌 운영위에서 이번에 부디 시대를 감안해서 멋진 균형 잡힌 오페라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비판적으로 봐도 되니까 네.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유한 작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아쉬운 마음 대신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더 이상 일 때문이 아니고 호캉스로 가고 싶은 호텔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호텔이 있는데 남프랑스 마르세유 주변의 숲속에 있는 버블 호텔인데요. 아세요? 저 사진으로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게 숲 안에 있는 투명한 텐트에 묵는 호텔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숲, 자연 이것만 보이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고 싶고요. 프랑스 숲은 가볼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어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오페라 보시고 프랑스 들려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예.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최유한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 이번 코너는 3분 책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광고가 도착했을까요? 우선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까요? 구름바다 출판사 대표 박인혜입니다. 노도밤 나무 아래 갈림길을 소개할게요. 파주 분단마을에는 70년이 넘도록 고향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셔요. 그분들이 어릴 때 전쟁을 겪었고 그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이제 어릴 적 나고 자란 고향 땅을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파주의 한국전쟁 70주년이던 2020년에 격전지를 답사하며 한국전쟁 역사 동화집 두루미 구출 작전을 만들었고요. 이듬해인 작년에 분단 마을을 답사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분단과 실양 역사 동화집 노도밤 나무 아래 갈림길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분단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 살면서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9명의 엄마들이 한 편씩 동화를 쓰고 아이들이 동화를 읽고 사파를 그렸어요. 사파 지도는 미술을 전공한 아빠들이 참여했고요. 동화는 전문 작가들의 지도로 완성됐어요. 전쟁 마을의 아픔을 마을 사람들이 동화로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화해와 치유의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을 담은 역사 동화집입니다. 노도밤 나무 아래 갈림길을 꼭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아요. 한국전쟁 당시 이산의 아픔을 경험한 주인공 아이들의 상처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만나는 요즘 아이들과의 갈등과 화해, 우정이 재미나게 펼쳐집니다. 9편의 노도밤 나무 아래 갈림길에 실린 제목들이 있는데요. 정다운의 노도밤 나무 아래 갈림길, 정민영의 덮어덮어, 이희분의 또르륵 딸깍, 박경희의 부풀부풀 고양이, 김지아의 셀마와 마금순, 유진이의 연극놀이, 이소양의 우리 강아지 인절미, 이정란의 1+1, 박은선의 핑클파마 나가신다입니다. 이 중에서 표제작 노도밤 나무 아래 갈림길 본문 한 단락을 읽어볼게요. 노도밤 나무 아래 갈림길에서
내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날을 두고두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조금 천천히 갈 걸. 손을 잡고 간다고 할 걸. 오른쪽 길로 간다고 미리 말해둘 걸. 그날 이후 내 기억은 늘 너도밤나무 아래 갈림길을 서성였어요. 네, 이 동화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상처를 공감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주문해서 꼭 읽어주세요. 구름바다 출판사 분당과 실향 역사동화집 너도밤나무 아래 갈림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도밤나무 아래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역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엔잡러의 수다입니다.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유영진 시인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 다니면서 시 쓰고 있는 유형진입니다. 네, 유영진 작가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요. 2001년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 피터 래빗 저격 사건, 가벼운 마음의 소유자들, 우유는 슬픔, 기쁨은 조각보, 피터판과 친구들, 마트료시카 시침핀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작품집 사과가 시끄러가 있습니다. 네, 시인님,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회사에서 아직 국세청 세금계산서 등록 마감이 안 끝나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 오늘도 그 마감 업무를 진행하다가 반차를 쓰고 여기 나왔습니다. 네.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한 느낌인데 유영진 시인님의 엔잡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압기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엔잡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는 정말 문과생들은 잘 모르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주상 변압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도심의 전봇대가 거의 다 사라져서 전봇대 위에 달려있는 그 동그란 함 같은 그 변압기를 잘 볼 수 없을 텐데, 뭐 도시에는 이제 지하철 같은 데 있는 큰 네모난 함 같은 거, 그걸 변압기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코어 클램프, 외암 볼트 부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주로 이제 생산지 외국인들 노무 업무,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뭐 자재 구매, 메인 매출처 관리, 뭐 자금,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이런 일이 다 이제 회사 이제 하면 다 하는 일들인데 이렇게 네. 다 하면 제가 혼자 다 일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일을. 근데 대부분 저희 공장 같이 작은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관리자가 다 일당백으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라서 확실히 인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알 수 없는 이과적 이야기였지만,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영진 시인님은 2001년에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 또 변압기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근무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 놀라운 해였을 것 같은데요. 그 이듬해 보면 2002년 겨울부터 또 뜨개질도 취미 삼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그래서 뜨개질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있으신가요? 뜨개질은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네. 2002년도 4월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8월에 임신을 했는데 네. 임신을 했을 때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유산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장을 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갖고 집에만 있으라고 병원에서도 그러고. 근데 한참 활동하다가 등단도 막 하고 회사도 막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갑자기 집에 있어야 되니까 뭐 할 게 없더라고요. 네. 뭐
책을 읽으려고 해도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뭔가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네. 아무것도 이제 막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십자수나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건 진짜 안 맞더라고요, 저랑. 그래갖고 이제 동네 집 앞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막 실 파는 뜨개방이 있어요. 네. 거기에 용기를 내서 들어가가지고 애기 모자 같은 거를 한번 떠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때 실을 사서 이제 들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임신과 동시에 등단과 함께 시작한 거죠. 네. 네. 와, 벌써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엔잡로. 그때부터. 네, 그런 게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면 뜨개질도 이제 그러면은 등단 비슷하게 시작했으니까 20년 정도 해오신 건데, 이제 거의 업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뜨개질과 관련해서 강의 제안도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제가 등단하고 좀 약간 특이한 이력이잖아요. 시인이 막 뜨개질하고 또 이제 저의 약간의 그 이력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절대 그런 거 안 할 것 같이 술만 먹고 돌아다닐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 걸 한다니까 조금 의아해하던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만들었던 작품들을 이제 주변에 하나씩 이제 나눠줬더니 좋아하면서 뭘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시인이고 뜨개질러니까 접목을 해서 강의 같은 것도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 뜨개질과 시의 접목은 너무나 독특하고 신선한데 일단 독자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제안을 받고 그런 기획을 했던 게 한 4, 5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뜨개 뭐 바느질 이런 거 약간은 좀 너무 여성 취향적인 고리타분 막 그런 느낌의 그런 취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러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요즘은 혼자서 집에서 뭔가 제가 임신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뭔가를 찾다가 뜨개질, 바느질 이런 쪽으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겨서 내가 너무 일찍 그런 거를 했나. 지금 했으면 좀 잘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아니, 너무 앞서가시잖아요, 항상. 성공하시려면 반발자국만 앞서가라.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너무 막 성큼성큼 가버려가지고. 대중성이 없죠, 그럴 때는. 그것도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을 유행하고 같이 타야 되는데 너무 선구적이셔가지고. 그러면은 최근에는 진짜 뜨개질 하는 친구들 꽤 많이 봤거든요. 한 번 더 새로운 종류의 뭐가 될까 생각해봤더니 유영진 시인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회사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런 기획을 하거나 그런 여력이 좀 없어요, 사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네. 그 시에서도 보면 우유는 슬픔, 기쁨은 조각보. 이 시에 나에게 기쁨은 늘 조각조각 꼬리든 벌집 모양을 기어놓은 누더기 같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히 뜨개질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네, 그렇죠. 이 조각 담요 같은 거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장 작은 유닛이 있어요. 그래니 스퀘어라고. 뭐 이렇게 해석하자면 할머니의 네모.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이어서 붙이는 그 조각들을 여러 개씩 이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담요를 만드는데 그게 사각 말고 또 헥사곤도 있어요. 육각형의 벌집 모양. 그런 것들을 이어서도 또 제가 이제 담요를 만들어 봤는데 그거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꼴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순간인 거지. 그런데 슬픔은 유장해요. 이영주 시인이 너무 잘할 거예요. 안 끝나죠. 끝나지가 않아요. 죽어야 끝나죠. 계속 흘러요. 그냥 우유처럼. 그냥 불투명하고 가만히 냅두면 막 썩는 냄새가 고약하고 그렇죠. 슬픔이란 게. 그렇지만 그 불투명한 그런 잔잔함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슬픔의 시간에서 보면 꿀 같은 기쁨의 순간 이런 거는 앞만 이어 붙여도 누더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어를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사실 저는 그런 시들은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혜경 시인이 90년대 말에 레이스 마을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레이스를 뜨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술을 놓는 이런 과정을 삶의 어떤 역경하고 관련시켜서 쓴 시라든지 그런 시들을 좀 본 것 같은데 시쓰기나 또 글 쓰는 작업 그리고 뜨개질 바느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세계를 직조하는 방식일 텐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노혜경 시인님의 그런 시들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수예라는 공예가 네. 예전엔 여성들의 어떤 잡이었잖아요. 여성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때는 그걸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또 이제 요즘에 그 니트나 퀼트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가 안 써질 때 그리고 막 사는 게 되게 답답할 때 머릿속이 뿌연 안개같이 좀 뭔가 잡히지 않을 때 잡히지 않는 어떤 거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시를 잡아요. 네. 실하고 바늘을 잡고 네. 그걸 계속 뜨면 네. 내 눈에 보이는 물성이 생기잖아요. 한 줄 한 줄. 그게 쭉쭉 올라갈 때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네. 시를 한 줄 적어 내려가는 거나 글을 한 줄씩 쓰는 거랑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창조해내가는 행위가. 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대로 막 엉켜있고 그냥 털뭉치 같던 것들이 어떤 질서를 가진 무언가로 만들어내지는 걸 보면 이렇게 그 일을 하기 전에 막 뭉쳐져 있던 막 정체를 알 수 없던 것들이 뭔가 풀리고 네. 그게 시 쓰는 거하고 똑같구나.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약간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도구가 실과 바늘이고 시는 도구가 언어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직조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뜨개질 많이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니터, 퀼터들 다 만나보면 다들 마음이 약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네. 막 인심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네, 유리 멘탈. 유리 멘탈. 네. 자, 이쯤 되면 유영진 시인의 엔잡러로서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집니다. 작가님의 생생한 하루 루틴, 시간표를 읊어주시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표를 한번 읊어주시는 느낌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재밌을래나 모르겠는데 5시 40분 알람이 울립니다. 네. 알람이 울린다고 절대 안 일어나죠. 네. 빈둥댑니다. 네. 밤사이 SNS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스크롤을 올리다가 네. 6시가 돼요. 일어나야지. 그때 네.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양치하고 네. 또 제가 또 도시락을 요즘에 싸다녀요. 낫또하고 요구르트에 꽂혀가지고 집에서 또 막 챙겨갈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안에 또 넣어서 먹어야 되니까 네. 막 그런 것들 과일 뭐 이런 것 해서 도시락을 싸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7시쯤 되면 옷 다 입고 네. 출근 준비가 끝. 네. 그렇게 해서 8시에 회사에 도착합니다. 아침 안 드시고요? 네. 아침은 그냥 차 안에서 커피나 아니면 그 도시락 사실 도시락이라고 하는데 잔뜩 싸서 보자기에 묶어가지고 옆자리에 딱 놓고 하나씩 꺼내 먹는 거죠. 네. 먹고 싶을 때 네. 이렇게 꺼내 먹는 걸 먹고 그러고 이제 그 출근을 하죠. 네. 출근 시간이 이제 아침 시간이에요. 그 차 안에서 먹는. 그래서 회사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날 이제 출고품들 확인하고 또 거래처 전화 받고 여기서부터 재미없어요. 네. 그냥 쭉 읽을게요. 네. 직원들 회의하고 현장 돌아보고 공장의 부족품들 체크 그리고 구매처하고 논쟁. 주로 막 자재 우리 거 빨리 들어와야 된다 막 재촉하고 싸우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구매대금 또 미뤄지면 왜 미뤄졌는지 막 사정 하소연하고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오전이 후딱 가요. 12시 30분 그 보자기를 풀읍니다. 비밀 보자기. 그 나의 먹을 것을 딴 보자기를 풀어서 하나씩 먹으면서 낫또도 비벼서 먹고 요구르트도 먹으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를 봐요. 네. 뉴스를 보고 좀 쉬다가 1시 30분이면 점심이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오후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제 이때는 저희 회사 차로 가지 못하는 택배 화물 출고 물품들을 챙겨야 돼요. 화물 기사님들 콜하고 배차 확인하고 그쪽에도 또 이제 연락하고 출고 라벨 네. 프린트, 수탁증 프린트 뭐 이런 거 합니다. 막 해요. 재미없어요.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불량품 있다고 막 전화가 와요. 뭐 AS 체크, 품질 문제, QC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또 막 언쟁을 하고 회의를 하죠. 그러는 사이사이 이제 외국인들 노무 업무도 있고 안전 보건 업무 한 달에 한 번씩 소방 점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안전 점검 뭐 이런 것들 그 시간에 해요. 그 시간에 하다 보면 6시예요. 퇴근 시간이죠. 퇴근 못 합니다. 다음날 출고품도 네. 챙겨야 돼요. 네. 거기에 단가 입력 안 됐거나 BOM이라고 있어요. 네. 비ll 오브 머티리얼. 그런 거 체크를 해요. 네. 거기에 빠진 것들이 있으면 나가질 못하니까 그런 거 다 체크하고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7시에서 8시 사이. 네. 그때 퇴근합니다. 그러면은 출근 시간은 네. 있고 퇴근 시간은 없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은 이제 빨리 일이 끝나면 이제 6시에 퇴근하는데 거의 대부분 요새는 7시, 8시 사이예요. 네. 집에 가면 네. 그냥 저녁을 먹고 네. 그냥 액체가 돼요. 그냥 막 엎어지듯 그냥 쓰러져서 자면. 유영진 액체설. 그렇죠. 그냥 엎질러지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물처럼. 그러면 하루가 끝납니다. 너무 재미없죠. 직장인들의 삶이 다 비슷하죠. 네.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있고 없고를 이런 떠나서. 걸 적어보라고 해서 적어봤는데 네. 내가 이렇구나. 지금 한번 좀 돌아보네요. 진짜 재미없게 사는구나.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바쁘게 지내도 그래도 일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있죠. 당연히. 네. 퇴근 시간이죠.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의 기쁨은 퇴근 시간. 아니면은 이제 월급 들어올 때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즐겁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잠깐 통장에 머물렀다 사라지는. 네. 네. 시인님이 아무래도 회사에서 매우 바쁘게 지내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노동을 그래도 달래주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할 때 뭐 이것만은 꼭 필요해. 뭐 아까 말씀하신 수혜용품이나 또 반려물건 아니면 음식이나 음악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루틴 이런 게 있다면 그렇죠. 좀 들려주시면. 루틴이 있죠. 출퇴근 노동자들은 다 루틴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까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출근 시간도 사실 의외지만 좋아합니다. 네. 왠지 아세요? 왜요? 나 이따 퇴근하지. 그런 인상을 딱 주는 시간이 아침 출근 시간에 이제 네. 집에서 주차장에서 딱 나갈 때. 깔때기로. 네. 네. 그때. 그리고 저는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항상 FM 클래식 채널을 듣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같이 해주는 그 DJ들의 아나운스멘트들. 네. 그런 거에 위로를 많이 받고요. 가장 좋아하는 루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딱 6시 정시 퇴근했을 때 네. 주차장에서 제가 시동을 딱 켰어요. 네. 그때 타이거 인 더 나이트라는 음악이 딱 나오면서 6시 전기현의 세상의 모든 음악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 시그널이 쫙 나오면서 그 전기현 DJ님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그 멘트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와, 나 진짜 오늘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진짜 그의 이게 은유가 아니라 어쩔 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퇴근한 적도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퇴근하다니. 이거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이야기인데 제가 웃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웃으라고 한 얘기도 있어요. 예. 울다가 웃으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유영진 시인님이 또 음악에 또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그 음악적인 어떤 분위기하고 어떤 순간들을 결합시키는 것도 되게 남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하루 종일 온전하게 정말로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은 퇴근 시간 1시간과 그 아침 출근 시간 1시간, 딱 2시간. 네. 음악만 들을 수 있는. 아무도 날 방해하지 않고 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 퇴근 시간과 출근 시간에 음악 듣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인님의 또 에세이 중에서 뜨개질과 본업인 글쓰기 사이의 균형 같은 건 없다. 뜨개에 꽂힐 때는 뜨개질만 하고 원고를 써야 할 때는 원고만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변압기 공장 근무와 글쓰기 사이의 균형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워크라이팅의 밸런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워라벨이긴 하지만 저희는 워크라이팅 밸런스. 아주 센스 있네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글쎄요. 저는 딱히 출근 노동을 하면 글 쓰는 시간관리법 이런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이영주 시인도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출근을 네. 해보셔서 알겠지만. 네, 전 주로 잤습니다. 그죠. 출근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약간 자영업자라던가 네. 프리랜서들은 아마 이런 시간관리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일 자체가 워낙 아까 되게 하드캐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근하면 그냥 자요. 그냥 자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자는데 그렇다고 이제 저는 이제 시인이니까 네. 청탁이 오잖아요. 네. 청탁이 오면 무조건 써요. 뭐 새벽잠 반납, 주말 반납, 마감은 지켜드려야 되니까. 네. 이거 프로잖아요, 우리가. 네, 맞아요. 마감은 지켜드립니다. 네. 그럴 때는 진짜 안 써지는 시도 막 써지고 마감이 딱 오면 나 천재인가? 막 이러면서 막 써져요. 천재세요. 근데 그렇게 쓴 원고의 작품성이나 질은 뭐 후대가 판단하겠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인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마감이 그 뮤즈 그쵸. 라는 얘기가 그런 있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마감이 영감님이 돼서.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면 변압기 공장 근무도 놀랍지만 뜨개질은 또 변압기랑은 또 안 어울리면서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자아도 있고 이런 자아들이 이렇게 어떻게 분열이 되시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저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다중인격 같다고 뭘 하든 그때그때 그 일에 맞는 인격을 어딘가에서 또 꺼내서 쓰는 것 같다. 그러면 뜨개질하는 저랑 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저랑 네. 또 이제 엄마로서의 저 막 이런 게 다 다른 사람처럼 보인대요. 네. 그게 신기하다고. 그게 저희 좀 타고난 재능? 아니면 약간 다중인격이? 네. 이걸 재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약간 병증? 그래서 시인의 정체성으로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 회사 망하죠.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회사에서 일하듯이 시를 쓰면 시도 망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이영주 시인하고 한 얘기인데 그 어떤 시스템이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네. 나 진짜 엄청 똑똑한데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야. 네. 그래도 바꿀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네. 예전에 그 국세청 얘기가 나온 건데 국세청의 그 바보 같은 시스템. 우리 우주선의 크기가 옛날에 말이 끄는 마차 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네, 맞아요.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 시스템을 내가 바꿀 수가 없으면 나를 그냥 바꾸는 거죠. 그 시스템에 네. 맞게 딱딱딱. 이땐 이렇게, 이땐 저렇게. 그렇지 않으면 뭐 살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아마 현대인들의 다 비일 것 같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여기에는 이건 맞게 이런 인격 꺼내 쓰고 하는 것도 네. 제 안에 어떤 큰 자아가 네. 이렇게 컨트롤하고 시키는 거 아닐까. 네. 네. 인상적인 말씀이 이제 안에 자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장 큰 초자아가 이렇게 나눠 쓰게 네. 컨트롤하고 있다. 그것이 진짜 현대인의 비애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도 멋있었습니다. 그 시인님의 첫 시집이고 또 지난해 문학동네 포이지 시리즈로 복간된 피터 레빗 저격 사건. 네, 수록시 중에서요. 그것이나 또 식판공장의 프레스 기계들과 언니의 검은 란제리를 위한 노래라는 시. 공장 기계에 대한 감각적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쓰시는데 뭐 변압기가 지그지그 울렸다. 쿵덕쿵덕 프레스 기계 소리 같은 이런 청각적 표현도 많았고요.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언어로 나오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검은 란제리 네. 그 시를 조금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언니의 검은 란제리 뭐 이런 거 나온 게 있어요. 우물이 막 나오고. 네. 거기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일단 제가 그런 시를 썼을 때도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네, 전봇대에 이렇게 달려있는 변압기 있잖아요. 아까 그 변압기가 지그지그 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그지그 이런 것들이 이제 변압기 안에 원래 기름이 꽉 채워져 있어요.
다 잘 모르시는데 뭐 네. 몰라도 상관없는 일이고. 근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네. 이게 터져요. 어머. 그래서 오래된 변압기들은 이제 기름도 뭔가 이렇게 거기에 뭔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부패되거나. 네. 네. 산패된다고 하죠. 네, 산패 죄송합니다. 산소하고 닿으면 산패.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렇게 산패되거나 그러면 변압기가 터지는데 터지기 직전에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리를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 터지는 순간을 본 적은 없는데 그게 터졌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막 장마철 막 이럴 때 터질 때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날까? 지그지그지그 이런 게 나지 않을까? 막 그런 진짜 들으신 건 아니고. 진짜 들은 건 아니에요. 예. 그냥 느낌으로 네. 이러지 않을까 그런 거. 그리고 네. 공장은 소음에 가득 찬 곳이거든요. 네.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음악은 질서 있는 소리라고 하면 공장의 소리는 되게 무질서, 네. 불협화음의 소리들. 네,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이제 질서 있는 소리들을 찾고 싶은 그 노력이 아마 그런 의성어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여러 가지 잘 모르는 디테일에서 또 이게 시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느낀 일도 시로 또 쓰셨던데 이번에 개간 백조 보모에 실으신 바이칼에서 온 옥사나라는 시를 보면 8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옥사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시도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짧게 해주세요. 네, 여기서 그 얘기 하려면 지금 저 방송 출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 공장에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던 분이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대신해서 청소하실 분을 구해야 되는데 인력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네. 그 바이칼에서 온 옥사나 씨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녀하고 겪은 일들을 이제 그녀하고 대화했던 얘기들이 거기 들어 있는데 네. 그녀의 그 이름이 진짜 옥사나의 본명. 그분이 아니면 제가 이 시를 못 썼죠. 그 옥사나가 준 느낌이 있잖아요. 네. 바이칼에서 온 것도. 그것도 바이칼. 고향이 또 바이칼이래. 네. 그리고 뭔가 깨끗하게 하러 온 거잖아요. 굉장히 더러운 작업복과 막 일을 마친 사람들의 공간을 깨끗이 치우러 오신 분인데 그분이 끝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셨으면 아마 시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네. 그만두시고 그 이제 시의 내용도 그런 이야기인데 네. 진짜 그 옥사나 씨가 이 방송은 못 듣겠지만 너무 네.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분을. 그래서 썼던 시고 네. 옥사나 씨가 어쨌든 공장에 약간 변두리에 있는 공장에 네. 남자들이 쓰는 화장실을 네. 남자들이 청소하는 게 아니고 네. 외국에서 온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청소를 하는 그런 상황들. 네. 그런 게 저는 좀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옥사나 씨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화장실 청소를 네. 제가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왜 그렇지 않은가. 네. 그 현실이. 근데 또 그분들한테 또 할 말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고 있었던 이주 노동자인 옥사나 씨 이야기를 시에서 좀 해보고 싶어서 그 시를 썼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현장을 볼 일이 없었으면 아마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였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런 얘기는 상상으로는 쓰기가 조금 어려워서 네. 경험이 매우 중요한 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시도 은유는 거의 없고 직설화법의 그냥 산문시라 뭐 네. 취향이 있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좀 네. 제가 리얼리티 시인으로서 별로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네. 이제 유영진 시인께서 아끼시는 문장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좋아하는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최근에 나온 시집이죠. 마트료시카 시침핀 연구회. 네. 그 시집에 있는 15번 시 구름 관찰자. 네.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유영진 시인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목성의 호른 연주자처럼 어딘가에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이들처럼 쉽게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뻔했는데 또 짧게 해주시니까 되게 인상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 이 시가 좀 긴 시라서 이 시는 이제 읽으시고 싶으면 시집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깨알 같은 시집 공부. 이 시의 한 구절인데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옥사나 같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네.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그 캄보디아나 네팔에서 온 청년들, 네. 그리고 60대 넘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꾸준히 용접 일을 하시는 그런 용접사들, 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 씨라던가, 네.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이 네. 생전에 3월 8일이면 타셨다는 그 6411 버스, 네. 그 안에 계셨던 그 이름 없이 아주머니라 불리던 그런 노동자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그런 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가야 네.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전기도 쓰고 네.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걸 그래도 좀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 목성의 호른 연주자처럼. 네. 유영진 시인님이 되게 동화적 알레고리나 환상적 감각들을 쓰시는 시인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독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천재 시인이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저희끼리. 크게 웃었네요. 네, 천재. 저희끼리. 네. 자, 천재 시인 유영진 시인님의 앞으로 집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마트로시카 시집은 연구의 시집을 엮은 다음에 네. 이제 남은 시들이 좀 있어요. 그거랑 그 이후에 이제 발표하고 썼던 시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5번째 시집을 준비 중이고요. 네. 근데 아직 원고 정리가 안 끝났어요. 네. 출판사에서도 마구 재촉은 안 하고 네. 진득하니 기다려 주셔서 네. 그 원고들을 좀 잘 정리해서 네. 이제 시집으로 묶어내는 게 지금 제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5번째 시집 모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또 끝으로 나에게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이런 문장을 받고 있는데 정의해 주신다면 어떤 문장을 해 주실까요? 네. 아까도 얘기 계속 했는데 나에게 엔잡이란 생존이다. 네. 갑자기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센 말인가요? 생존. 아니요. 그 마음이 아파서요.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엔잡러의 수다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짧게 하자면 네. 오늘 만든 기쁨의 조각보는 누더기 같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유영진 시인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문장의 소리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근간의 신작을 내신 작가분들, 편집자, 독자 등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 코너는 지나간 책도 다시 읽자.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이 남아있는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3분 책 광고와 다시 읽어요 코너에 참여하신 분들과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의 댓글로 청취 소감 또는 작가들에게 남기고픈 이야기를 남겨주신 청취자분들께는 다양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는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상품 중에 1개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 뷰티 컴퍼니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 술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